2020 광주 문화재 야행 통구 달빛걸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서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통구 달빛걸음의 입문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한국 화가의 대가 의제 허백년 선생님의 30년 동안의 작품 활동을 했던 곳 광주 동구에 위치한 춘설헌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춘설헌은 광주광역시 기념물로 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입문 강의로는 한국서화를 연구하시는 이선옥 의제미술관 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본이 된 스승 의제 허백년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의제미술관 관장 이선옥입니다. 이렇게 광주 문화재 야행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의제 허백년 선생님은 광주의 자랑이자 또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 화가입니다. 의제 선생님은 원래는 진도에서 태어나셨지만 생애 거의 대부분을 광주 무등산 자락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귀가하셨던 춘설헌이 광주광역시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선생님과 함께 춘설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건물이 좋아서 문화재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안에서 살아셨던,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리시고 농업학교를 운영하시고 또 이 지역의 큰 어른으로 사셨던 의제 허백년 선생님의 그 위대한 행적이 있었기 때문에 춘설헌이 바로 문화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누구에게 물어봐도 바로 무등산을 꼽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 같은 이 무등산 자락에는 천년고찰 중심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찰도 있지만 그 안에는 바로 의제 허백년 선생님이 기거하셨던 춘설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5호로 지정된 춘설헌입니다. 봄 춘자에 눈설자, 봄눈, 굉장히 낭만적인 이름이죠. 춘설헌이라는 이름의 이 건물은 보시다시피 그렇게 훌륭한, 지금 주변에 보이는 어느 건물보다도 훌륭하게 뭐 이렇게 건축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건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광주광역시 기념물의 제5호로 지정된 것은 바로 그 안에서 활동하셨던 의제 선생님의 남다른 행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춘설헌을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곳을 보여드리면 그 명성에 비해서 이렇게 자그마한 건물인가라고 의아해하시곤 합니다. 내부를 들어가 보면 춘설헌은 지금은 춘설헌이 있지만요. 춘설헌이 있기 전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 중에 28 독립선언을 주도하셨던 서가 최원순 선생님, 언론인이시죠. 최원순 선생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요양을 하셨고요. 1938년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서가정을 이어받아서 이 지역 최초의 목사이자 YMCA를 창설하신 오방 최흥종 목사님께서 그 서가정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다가 1937년에 광주에 내려와서 무등산에 정착하게 된 의제 허백년 선생님을 만나서 그 오방정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방정을 물려받은 의제 선생님은 그곳을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춘설헌이라 이름하고 이곳에서 화가로서 또 농업학교를 이렇게 이끄셨던 교장 선생님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하시면서 춘설헌에 기거를 하셨습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본 유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다미 방도 있고요. 약간 일본식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주 정갈한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시고 또 농업학교 제자들과 기거를 함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면 주변에 있는 여러 서화 애호가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건 경양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제 선생님의 그림 그리는 모습을 와서 보곤 하였습니다. 유명한 최한영 선생님도 옆에 계시네요. 의제 선생님은 사실 광주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고요. 진도에서 1891년 어마어마한 옛날이네요. 고종대죠. 1891년에 진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자아가 어렸을 때 이름이 자행민이었고요. 사실 호적 이름도 행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1907년까지 진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무정정만조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계세요. 개업파 문인이었는데 무정정만조 선생님께 한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무정 선생님께서 노노구절에서
굳세고 튼튼하며 느린 것은 인에 가깝다. 예, 강의 목눌은 근인이다. 인에 가깝다라고는 그 논어 구조에서 따서 의제라고 하는 호를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제 협백년이라고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초창기에 그림을 배운 것은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가 요즘은 연필로 혹은 볼펜으로 이제 글씨를 배우게 됩니다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붓으로 글씨를 배웠죠. 처음에 글씨를 배우고 글자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함께 그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진도에는 예전부터 유명한 19세기에 유명한 문인화가였었던 소치 허련쌤이 활동을 하셨고요. 그때 허련쌤은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이었던 미산 허영이 울림산방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울림산방의 주인이었던 미산 허영으로부터 묵화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정쌤이 해배돼서 서울로 올라가시자 다시 따라가죠. 그래서 서울의 기호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식 교육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일제강점기였는데 정말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일본 유학을 다녀와라.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법학이다라고 하는 조언을 듣고 일본에 법학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법학 공부를 하러 가긴 갔지만 실제로 법학을 공부하기보다는 어렸을 때 미산 쌤한테 배웠던 여러 전통 문인화의 실제 그림들이 동경에 있는 여러 미술관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림의 뜻을 두고 혼자서 그림 공부를 하다가 일본에서 유명한 남종화 화가인, 일본에서 남화라고 합니다만 남화 화가였던 고무로 스에운을 찾아가서 나머지 그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스승이었던 미산 허영의 그림이에요. 사실 지금은 좀 낯선 그런 한국화, 전통적인 한국화입니다. 이 미산 허영의 아버지였던 소치 허련이 스승이었던 추사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고향에 내려와서 지었던 곳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진도에 있는 울림산방입니다. 이미 소치쌤은 안 계셨지만 미산쌤이 여기에서 그림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기에 기거하고 계셨거든요. 이곳에서 바로 소치 허련의 그런 그 문인 화풍을 이어받게 됩니다. 소치 허련은 잘 아시다시피 추사 김정희의 애제자입니다. 19세기 화단을 좌지우지했던 추사 김정희는 자신의 화법을 가장 잘 따라서 전통적인 남종 화풍을 잘 구사했던 소치 허련을 굉장히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풍이 아들인 미산 허영으로 그다음에 또 그 아들인 남농 손자인 남농 허건으로 이어지면서 남농 허건 그다음에 미산 허영에게 그림 공부를 했던 의제 허백년에게 이어지면서 광주와 목포를 중심으로 남도가 바로 전통 문인화의 고장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이후에 그 남농 허건과 의제 허백년의 제자들이 광주에 수많은 제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 면에서입니다만은 바로 광주가 예향의 이름을 얻게 된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김정희의 세안도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간이라면서도 뜻을 나타내는 이런 그림들이 바로 문인화가 추구하는 그러한 화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치 허련도 바로 추사 김정희와 거의 비슷한 이런 그림들, 아주 스산한 아주 간략한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거기에 완당 즉 추사쌤의 뜻을 따라 그린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화풍을 의제 허백년도 습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고무로 스에운으로부터도 그림을 배우고 화가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일본에서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918년에 우리나라로 일본 유학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18년, 19년 몇 년 동안 목포와 광주를 근거로 전시회도 하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화가로서 이름을 내게 된 것은 1922년에 있었던 조선미술전람회입니다. 조선미술전람회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국전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건너온 많은 화가들을 위한 말하자면 전람회를 열게 됩니다. 첫 회 전람회가 1922년에 열렸는데 그 1회 전람회에 동양화 부분에 출품을 해서 1등 없는 2등상 그러니까 동양화 부분에서 최고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름을 날리게 되죠.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1938년에는 광주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연진회를 창립을 했고요.
20대 중반이니까 30년대 중반까지 광주에 오기 전까지를 대략 의제 혹은 의제 허백년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고요. 그다음에 50대 말이니까 1940년대까지는 의제 산인이라고 하는 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 1950년대 이후 돌아가시는 1977년까지는 대략 의도인 내지는 의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제 허백년에 대해서는 많은 화가들이 정말 극찬을 했는데요. 오광수라는 평론가는 은자로서 최후의 전통 남아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진주 쌤도 선의 경지에 이른 최후의 한국 남아가다라고 해서 근대 한국화의 6대 가족 한 분으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제 허백년은 담담하면서도 품격 있는 화풍으로 근현대 화단을 이끌어간 대표적인 화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제1회 선전에 출품했던 아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했던 작품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의제 허백년의 작품보다는 훨씬 더 전통적인 화풍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중국 화가들의 여러 화풍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화풍입니다만은 당시로서는 조선시대 그런 남종 문인화를 연결하는 그런 화풍이었죠. 이 그림으로 이 중에서도 왼편에 있는 추경산수화로 1등 없는 2등상 최고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동아일보에 이렇게 개막된 미술전람회에 1등상을 수상한 의제 선생님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종 이때 이제 수상 소감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물형을 취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형태를 똑같이 하거나 형태를 잘 그리는 것보다는 정신을 풍부하게 그린 그림을 숭상한다라고 하는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똑같이 일본인 심사위원이었던 가와이의 심사평에서도 의제 허백년의 그림이 중국 산수도 아니요 그렇다고 일본 그림도 아닌 순수한 조선 산수라는 점에서 호감이 같다라고 하는 평을 하게 됩니다.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 때만 해도 조선적인 것이 평가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점차 2회, 3회, 4회 회를 거듭할수록 조선미술전람회는 일본인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드는 그림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바로 일본인 심사위원들, 일본이 가장 좋아했던 그림이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보카시라고 그래요.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그러면서 색이 들어간 이런 그림들을 일본 화가들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1930년대 말 40년대쯤 가면 우리나라 화가들조차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채색이 들어가고 약간 몽롱한 느낌이 드는 몽롱체라고 하는데요.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남농 허건은 미산쌤의 바로 손자이고 소치의 증손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식의 그림들을 그리게 되죠. 의제쌤의 동생이었던 목재 허행면 또한 이런 식으로 채색이 들어간 이런 그림들을 그려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상을 탑니다. 근데 점차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의제쌤으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2회, 3회, 4회, 5회까지 내고 6회에서 특선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조선미술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돌이 화가처럼 부산으로 진주로 전국을 다니면서 자신의 화풍을 형성해 나가죠. 의제쌤이 좋아했던 의제 허백년이 좋아했던 그림은 바로 이러한 그림이에요. 앞서 그림과는 차이가 많이 있죠. 굉장히 담담하면서도 정신적인 면이 추구되는 이러한 그림들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앞서 봤던 그런 일본식 그림들은 더 이상 출품을 해서 상을 타려면은 일본식 그림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화풍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그림과 함께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도돌아다니며 전시회도 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1937년에 광주로 내려와서 증심사의 방한칸을 얻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다음해 1938년 1월 달에 바로 이제 연진회라고 해요. 연자가 수련하다 할 때 연자고요. 진은 참 진자이기 때문에 의제 허백년이 추구했던 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종 문이나 정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런 진을 수련하는 회라고 하는 서화 동호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서문에 보면은요, 예술을 배운다는 것은 반드시 그 참된 경지에 이르는 데 있으며 양생이라는 것은 그 참된 근원을 보존만에 있다. 그래서 예도에 논이는 것으로 양생의 즐거움을 삼기 때문에 연진으로 회의 이름을 하였다라고 하는 서문이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 초창기에는 1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서 36명의 회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제 허백년과 동생인 목재 허행면, 그다음에 광주에서 활동했던 동강 정우면이라든가 여러 유명한 서화가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당시 최고의 이름을 날렸던 소정 병관식을 비롯한 서울에서 유명한 화가들도 참여를 해서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해에 이제 이렇게 서화 동호회가 결성이 되고 다음 해 1939년 다음해 1월이죠. 1년 만에 바로 연진 회원전을 개막을 해서 각자 서화 동호 회원들이 각자의 기량을 발휘하는 이런 동호 회원전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1940년대 의제쌤의 그림이에요. 의제산인이라고 하는 그 호를 쓸 때의 그림입니다. 대체로 담담하고 이런 그 평화로운 이런 산수인데요. 처음에 시작했던 중국적인 산수 화풍에서 점차 광주에 사시면서는 광주의 무등산, 그다음에 광주의 그 산세, 그변에 거기에 있는 여러 식물들, 계곡의 물들, 그런 것들이 그림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자신만의 화풍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종 문인 화풍은 중국 화풍이 아닌가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중국의 화법, 기법들을 가져오긴 합니다만 주변의 의제쌤은 주변의 산천을 그 안에 넣음으로써 자신의 화풍을 완성해 나갑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흔히 진경산수 하게 되면 겸재정선이라든가 뭐 김홍도의 진경산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진경산수 화법을 이어서 스스로 금강산을 몇 차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강산 그림도 그려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겸재정선의 금강산 그림과는 달리 금강산의 각 봉우리들의 특징을 담고 있긴 하지만 화법은 전통적인 남종 문인화풍을 거기에 대입을 해서 이런 금강산의 여러 봉우리들을 보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금강산의 봉우리의 특징이 보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겸재정선의 그런 진경산수파는 많이 다르죠. 본인도 겸재정선이 너무나 훌륭한 화가라는 것을 알고 나도 그렇게 좀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런 그 전통 문인화풍의 그런 화법이 나한테는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백년이 생각하는 이런 겸재라든가 혹은 그 중국의 전통이라든가 그런 전통적인 그런 화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허백년의 생각은 좀 특별했는데요. 처음부터 내 그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 수련을 할 때는 스승으로부터 또 그 스승의 그림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성이라고 하는 것, 결국 자기가 이뤄내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위에서 꼽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떨쳐버리고 지워야 하는 골칫덩어리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뜀뛰기에 도움 닦이며 발판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산수화건 화조화건 혹은 실경산수를 그리면서도 그러한 그 전통적인 화법을 대입을 시킴으로써 자신의 화풍을 이뤄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보게 되는 의제 선생님의 그림들은 바로 이런 여러 폭의 병풍에 펼쳐진 남도의 산수죠. 전통적인 산수화풍에 남도의 산수가 더해지게 되면서 산이 있고 나지막한 산이 있고 그 옆에는 언덕이 있고 그 옆에 계곡이 흐르는 그러한 친근한 주변의 산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만큼 대풍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는 농사짓는 풍년이 들기를 기다리는 주변의 이런 그 삶의 모습들을 담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요. 때로는 화선지 위의 그림보다 마음속에 든 그림이 더 오래도록 아름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으로써 실제 있는 풍경이나 모습을 담게 그리는 그것보다는 그 가슴속에 오래 남아있는 여러 풍경들, 그다음에 또 우리에게 여러 의미를 주는 그림들이 있죠. 바로 사군자 같은 이런 그림들입니다. 메란국죽 사군자는 그 자체가 식물로서의 그 독특한 특징, 그런 것들이 갖는
특별한 상징성들이 있죠. 뭐 추운 겨울을 이겨낸달지, 사계절 푸르달지, 아니면은 뭐 맑은 향기를 더한달지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들을 담아서 자기를 수련하는 그림으로서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군자 그림도 다양하게 많이 그리셨고요. 그다음에 화조 사군자 분야에서도 독특한 경지를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그 의제 허백년은 시서화를 겸비한 문인화가예요. 우리가 문인화가 하게 되면 사실 실제 직업은 문인인 거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 여기로 그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의제 허백년은 초기에는 미산 허영으로부터 충분히 전통 화풍을 익혔죠. 일본에 가서도 그 남화풍을 익혔잖아요. 근데 그림에 대한 풍부한 안목과 그다음에 학문적 교양을 바탕으로 자신의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의제 허백년의 그림은 단순히 화법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사서 삼경, 논어, 맹자, 그다음에 여러 뭐 주역이라든가 하는 그런 그 전통적인 학문의 세계를 자기 몸에 체득을 하고 그 체득된 학문의 세계가 자연스럽게 붓끝에 흘러나오는 문인화의 세계를 구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교양과 박학한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것, 생각과 삶, 즉 작품이 하나가 되는 화가가 바로 의제 허백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선생님은요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시집도 남기십니다. 유명한 그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였었는데요. 지훈 김철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과 굉장히 친밀하셔가지고 두 분이 서로 시를 주고받는 수창한다고 하는데요. 수창 시집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근인당 창화집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지금 오늘 소개했던 춘설헌에 대한 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무등산 자락 안에 들어있는 그 꿋꿋한 폭포 산머리에 걸렸는데 여기에 색한 집을 두었나니 이것을 춘설루라. 그 당시에는 춘설루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지금 우리가 춘설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춘설헌을 왕유라고 하는 당나라의 유명한 문인화가의 별장이었던 망천장에다가 망천장과 비유를 하면서 크기는 작고 규모는 별 볼 일 없지만 왕유의 그런 뜻을 이은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춘설헌을 짓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예, 이런 의제 허백년의 화풍은 많은 화가들에 의해 전수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한 20-30명의 화가들의 이름을 적었지만 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화가들이 춘설헌을 찾아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의제 선생님의 제자들을 만나 뵙게 되면 그냥 지금처럼 학교에서 월사금을 내고 그림을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도시에서 지금은 증심사 바로 저 아래까지도 차가 들어갑니다만 그 당시에는 학동 삼거리에 내려서 걸어서 춘설헌까지 들어가서 의제 쌤이 사시는 춘설헌에 가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그 옆에서 의제 쌤 그림 그리는 거 보고 그림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의제 쌤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면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요. 지금의 학교 교육과는 좀 다른데요. 체본을 통한 도제식 교육이에요. 도제식 교육이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체본을 그려주면은 이제 그 무릎 아래서 그야말로 방 안에서 이제 그림을 받아서 이제 그대로 그려보고 혹은 또 집에 가져가서 또 이제 그려보기도 하면서 다시 가져오면 의제 선생님이 고쳐주시기도 하면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맨 먼저는 글씨를 배우고 그 다음에 사군자와 화조, 산수와 순으로 그림을 배우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먼저 했던 것이 한문 경전이에요. 대학 등 사서나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득 차야 좋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가득 채우자면 고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사서 공부를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글씨로 써보게 하고 그다음에 그 글씨의 마지막 필력이 살아나게 되면 사군자에서 화조화로 산수화로 발전을 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선생님의 그 제자들 기르는 방식은요.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켜봐요. 이래라 저래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그의 교육 방식이었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배운다고 이제 의제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가난한 그 어린 학생들이 올라오게 되면 말려요. 일단 먹고 살 만한 것이 있어야 그림을 그리는데 가능하겠냐라고 한 1년 동안을 그냥 옆에 두고 승낙을 안 한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농업학교를 다니고 계속 그 농업기술만을 가르치시면서 그림을 승낙을 안 하다가 24시간 꿇어앉아서 그래도 그림을 그리려 합니다 한 제자가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 의제 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의식주를 해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직업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항산 이후에 항심이 있다는 맹자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잘 살 수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 그려라라고 말리기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체본이 바로 이런 거예요. 대나무는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렇게 그리고 국화와 매화, 모라는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는 체본을 그려주면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따라 그려보면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그림을 배운 많은 제자들이 아까 이렇게 명단도 보여드렸지만 그 많은 제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또 자기의 일가를 이루어갔죠. 그래서 지금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화가들은 의대 스님께 직접 배운 사람도 있지만 이 제자의 제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의제 협약령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요. 의제 스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네요. 1976년이에요. 7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전해 여름에 춘설원에 모여서 각자 의제 스님께 배웠던 여러 장기들, 어떤 사람은 포도를, 누구는 모란을, 어떤 사람은 바위를, 대나무를, 혹은 저런 그 국화를 그려서 한 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량만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각자의 기량이 하나에 모여서 또 하나의 작품을 이루게 하는 것. 의제 선생님의 교육이 어떤 것이었는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런 많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의제 선생님의 바로 동생이었었던 목재 허행면, 셋째 동생입니다마는 목재 허행면 또한 그림으로 이름을 날렸어요. 그래서 조선미술 전람회 출품해서 상을 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후로 그 아들 손자까지도 지금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민중미술 화가로 유명한 허달용 쌤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목재 쌤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재 허행면의 이 물레방아는 지금 현재도 춘설원 아래 보면은 의제 쌤이 가꾸었던 차밭 그리고 차를 생산하는 차 공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물레방아를 그대로 그린 실경산소화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의제 쌤의 손자인 직헌 허달제는요 지금 화가로 한국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의제 쌤과는 좀 많이 호풍이 다르죠. 현대화, 전통 회화를 어떻게 현대화시킬 것인가로 고심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중심사 아래 바로 춘설원 건너편에 있는 의제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1년에 지어진 의제미술관은요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관장을 맡고 있고요. 이전까지는 그 손자였던 직헌 허달재 쌤이 의제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제 선생님은 단순히 화가로서 본인 화가로서만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여러 활동을 하십니다. 바로 농업학교를 설립을 하세요. 1946년이면 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바로 그 다음해예요. 뭐 우리 여러 일제강점기에 여러 문제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피폐했었죠. 그다음에 농업 생산량은 지금의 뭐 3분의 1도 안 됐었고요. 그나마도 일본이 일제가 수탈해 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제 독립을 했지만 정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바로 농업 기술자를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 바로 중심사에 계시면서 농업학교를 설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제가 서가정 오방정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가정을 물려받은 오방 최응정 목사님이 그 광주에 있는 거린들 그리고 나 환자들을 중심사 근처에 있는 움막에서 돌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의기투합을 해서 나라를 부흥시키는 지름길로서 농업 발전을 절감을 하고 광주 국민고등학교라고 하는 그런 그 학교를 비인가 학교였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설립을 하여서 제1회 입학생을 21명을 받아요. 그때만 해도 교사도 없고
그다음에 또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었어요. 그래서 증심사의 방 한 칸에서 시작한 농업학교가 바로 광주 국민고등학교입니다. 이 국민고등학교는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에서 그 모범을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그룬투비라든가 뭐 달가스라든가 크리스틴 콜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들이 했던 농업학교를 통한 나라를 부강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농업학교를 설립을 하지요. 그래서 첫 해 졸업생들은 바로 이렇게 스님, 그 증신사의 스님과 함께 졸업사진을 찍었네요. 앞에 있는 학생들은 그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간 그런 그 전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었었는데요. 뒤에 계신 바로 지금 이게 포인트가 잘 안 됩니다만은 저기 수염이 약간 난 분이 의제 허백년 선생님이고요. 그 오른편에 있는 분이 오방 최영종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학생들은 정말 가난하고 그런 학생들이었지만 뒤에 이 졸업식에 참가하신 많은 분들은 광주의 정말 큰 어른들, 그다음에 광주를 빛내는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농업학교가 1950년에 6.25 사변을 겪으면서 증심사가 불타게 되고 농업학교가 점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25가 지난 다음에 1953년에 본격적으로 문교부 107호로 다시 광주 농업고등기술학교로 승격하여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받은 학과는 차 제조업과 원예, 식품 가공이었어요. 그래서 전교생이 기숙학교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오전에는 역사, 윤리, 도덕, 그다음에 그림도 함께 배우고요.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이론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노작 교육이에요. 함께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6년에 소태동 751번지가 어디냐면요. 지금 고가도로 막 내려가면 그 춘설 차공장이 있는 연진미술원 자리입니다. 거기가 바로 농업학교가 있던 자리예요. 거기에 교사를 지어서 이전을 했고요. 1977년에 의제 선생님이 2월 15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남은 한 명의 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폐교를 하게 됐는데 이 학교를 거쳐간 학생의 500명이 넘었고요. 졸업장을 받은 학생도 244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하고 함께 지금 거기서 농업학교를 운영하던 시절의 사진이에요.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학교였지만 다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로 그 이전을 해갔을 때 농업학교네요. 제7회 졸업기념 1960년입니다. 이때에는 이제 광주에 유명하신 분들이 앞자리에 또 함께 자리를 하시고 졸업생들과 함께 찍은 졸업 사진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숙식을 함께하며 농업 기술을 배웠던 많은 학생들은 전국으로 흩어져서 농업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혹은 본인이 농장을 운영하기도 하는 많은 학생들은 그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한 후에도 정말 많은 양의 지금 수백 통의 편지들이 의제 선생님께 보낸 편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전 상서예요. 당시에는 의제 선생님이 농업기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전 상서에서 자. 서투른 저에게 그 전작의 어려운 책임을 맡겨주셔서 벅찹니다만 그래서 이제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담은 편지들을 전국 각지의 제자들이 보내오곤 합니다. 이런 의제 선생님은요. 학생들을 그냥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학생들과 함께하는 솔선수범하는 삶을 사셨어요. 학생들보다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춘설차를 마시고 농사짓고 그림 그리는 일상을 보내셨는데요. 근면과 겸손과 청빈을 늘 삶의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배우러 왔던 그림 제자도 또 농업학교 학생도 숙식을 함께하는 수업료 없는 작은 학교를 몇십 년간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오늘 저희가 소개시키는 춘설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칭찬도 꾸지람도 아끼는 도인 같은 스승이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선생님들한테 가장 사랑받은 제자이셨나요? 모르겠어요. 근데도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가 가장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더함도 덜함도 없는 사랑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의지 선생님이 이 농업학교를 운영하게 된 것은 바로 증심사 뒤편에 있었던 5만 평의
차밭을 인수를 하고 그것을 함께 가꾸면서입니다. 다인으로서의 허백년이에요. 의제의 허백년은 아까 화가로서도 유명하고 농업학교를 운영했던 교육자로서도 유명하시지만 바로 차인으로서 광주의 최초의 다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증심사 뒤편에 5만 평의 차밭은 그 당시 그 농업학교 학생들과 함께 일구었고요. 지금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춘설원 바로 아래 의제미술관 그 건너편에 다리를 막 건너가면 옛날에 찻집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농업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소, 돼지, 닭, 오리를 키우던 축사입니다. 그 축사를 지금 미술관을 지으면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찻집으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농업학교를 함께했던 학생들과 함께했던 것이 차 제조업 원예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차를 같이 하면서 다인으로서 지내셨는데요. 이 춘설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춘설차라고 하는 데서 먼저 왔어요. 그래서 동다송에 실려 있는 남송대 문인이었던 나대경의 산문집 항림옥로에는 약탕시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에 보면은 그 차가 바로 한 잔의 춘설차 맛은 제호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그때도 춘설차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그 남송대의 나대경이 읊었던 시 중에도 거기에서 따와서 본인이 기르고 마시는 차 이름도 춘설차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삼해 다원을 경영했다고 그랬죠. 이 다원은 1946년 일본인이 운영을 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등산 차밭, 무등회리라고 하는 차밭이 있었는데 이제 해방된 후에 이제 그것을 인수해서 춘설차로 명명을 했고요. 농업학교 학생들과 함께 관리를 하고 차를 따고 만드는 일에서 받는 임금으로 증심사 주변에 당시 한 70여 명의 70여 호의 민가가 있었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화전을 일구다시피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았는데 유일하게 수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차를 따고 받았던 수입이었다고. 지금은 이제 정비돼서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당하고 계시잖아요.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 분이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를 그 당시에 이미 실천을 하고 계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백년의 차정신은요, 그냥 지금처럼 좋은 다기를 놓고 멋들어지게 차를 마시자는 그런 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활차 정신이었는데 차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그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해야 실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차가 아닌 차를 마셔야 실수 없다고 했을 때 차가 아닌 건 뭐였을까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술도 많이 마시고 이게 뭔가 좀 어지러운 생활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말고 차를 마시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쌤 자신도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고 차 마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에 밥을 말아 드실 정도로 차를 좋아하셨고요. 늘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차를 한 잔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붓을 들어야 그림에도 혹은 행동에도 말투에도 실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듯하게 차려놓는 그러한 고급 다기를 쓰는 그런 차 생활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가까이 하는 차 생활, 바로 생활차를 주장을 하셨고요. 이걸 통해서 본인의 그 근면하고 검소한 삶과도 이 생활차 정신이 그냥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를 가지고 학생들만 기른 것이 아니라 이 차를 전국으로 보내서 이 유명하신 분들에게, 전국의 유명한 분들에게 차를 보내면 마땅히 여러 대가가 오죠.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농업학교를 운영을 하셨어요. 이제 그림과 함께 그러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차를 보냈는데 그 중에 육당 최남선 잘 아시죠? 육당 최남선은 차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시를 보냈어요. 그 답시 중에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천고의 무등산이 수박으로 유명터니 호련히 증심 춘설 새로 고개 쳐들었네. 이 백성 흐린 정신을 행여 밝혀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시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의지 선생님이 생각했던 정말 정신을 밝게 하고자 하는 차 정신을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증심사 뒤에 쪽에 있는 춘설차가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했다는 것을 최남선의 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그 아래 세 번째 글을 보면은 해남변의 초이선사가 동다성을 지은 초이선사가 그 일지암에 사시면서 차 운동을 하셨고 이 차를 통해서 추사 김정희하고 교류한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초이석과 관악산하의 완당
추사 김정희가 천리의 우전차로 서로 미소를 주고받던 일이 아득한 왕년사라니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춘설차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육당 천암선이 시로 지어 보냈습니다. 예, 참외다원을 관리하는 학생들 모습이네요. 자,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아주머니들이 차를 따고 이걸 가지고 덮고 차를 만들어서 지금도 춘설차라는 이름으로 판매도 되고 또 저희 미술관에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좋아하셨던 차 그리고 늘 손에 쥐었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사서삼경 그런 것을 잘 그리시는 그림에 이 다로경권이라고 하는 차주전자 그다음에 차 다리는 화로 그다음에 경전 두루마리라고 하는 다로경권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의제 선생님이 그 춘솔안에 계시면서 했던 것이 단군 신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단군 할아버지의 그런 뜻을 잇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실 이 홍익인간 정신으로 우리가 뭉치게 되면 남북 간에 싸움도 할 수가 없고요. 우리 동서 간에 여러 그 의견 충돌도 없지 않을까요? 그때도 1960년대에도 의제 선생님은 바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특히 이제 이미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을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저 글씨를 굉장히 많이 쓰셔서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보급을 하고 집집마다 홍익인간 글씨를 걸어놨으면 하는 바람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등산 자락에다가 단군 신전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단군 신전 상상도를 이렇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대죠. 사실 구한말에 태어나셔서 일제강점기를 겪고 그다음에 6.25 사변도 겪었죠.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아주 치닫는 산업 사회를 겪으시면서 화가이자 교육자로서 그리고 사회 사상가로서 여러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이때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바로 삼애 사상이에요. 삼애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사랑하자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이걸로 삼애학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농업학교를 운영을 하셨거든요. 이때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이 되실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불교를 믿는 분들은 부처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의제스님이 생각하는 하늘은 조상이었고요. 그것의 연장선상이 단군이어서 단군 신전을 건립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익인간 정신이 바로 혼란한 시기 민족의 구심점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애지 땅을 사랑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농업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그래서 그런 그 실천으로 이어갔죠. 그래서 그 농업학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교육하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1970년대쯤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많은 학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더 이상 농업학교로 온 사람도 많지 않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의지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만 그다음에 애인 정신이죠. 사람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보여줬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화가 그림 공부를 했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농업학교를 다녀갔던 많은 학생들도 바로 이런 교육자로서 정말 공평한 사랑을 나눠주셨고요. 그다음에 차인으로서 또 그런 여러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의제 선생님의 삶을 한마디로 하자면 한 모금 차향기 같은 삶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글이에요. 제자들은 철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 준다. 누워있는 나를요. 병석에 계실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춘설원 남양방에 누운 나를 보고 나는 그들에게 춘설차 한 잔을 권한다. 나는 차를 마시고 앉아있는 그들을 보며 내 한평생이 춘설차 한 모금만큼이나 향기로웠던가를 생각하고 얼굴을 붉히곤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우리나라 6대가 중에 하나 최고의 남종 문인 화가였고 차인으로서 그다음에 농업학교를 운영하면서 광주의 큰 어른으로 활동을 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는 내 삶이 한 모금 춘설차만큼만이라도 향기로웠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겸손한 삶이 바로 의제 화백년의 삶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이선옥 관장님의 강의를 들으니까요, 우리 전통 문인화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사 김정희, 그리고 소치 허련, 미산 허영, 그리고 의제 허백년 선생님까지. 그래서 광주가 예양의 도시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허백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농업학교, 그리고 역시 역사가 힘이구나. 또 이 문화가 힘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020 광주 문화재 야행 동구 달빛걸음 입문 살롱이었습니다.